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상당무계합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 첫날부터 차질이 있다는 점, 또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꼬집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새 경호처장을 임명하면서는 출근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출근길을 상기시킨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무덤 같다는 말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일은 했나? 사람도 없고 너무 고요하다. 그리고 그건 결국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됐는데 그 사람을 위한 국정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컴퓨터 복사기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증거인멸에 대한 생각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컴퓨터를 없애는 것은 둘째치고 컴퓨터와 연결돼서 출력을 했던 복사기까지도 그 전자정보까지도 보이기 싫었던 것인지 이걸 다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파견된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원대복귀를 시켜가지고 다시 원대복귀를 하는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만큼 행정공백,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재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국정공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통령 인수인계 때는 뭔가 이러한 행정공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일단 우리 국익을 위해서 원활한 인수인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과거 파견됐던 공무원들 지금 대통령실에 다시 복귀하셨다면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대한 책무를 다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사실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 내란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그 대통령실에 있던 정무직 공무원들, 본래도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기 마련입니다만은 사실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까지 거기에 남아 있고 싶겠습니까?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명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전 정권의 탓을 함으로써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2010년 7월 1일에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월 12일에 바로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판교특별회계에서 갚아야 될 돈 5,200억 원을 성남시가 갚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엔 전임 성남시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국토부는 성남시가 그해 연말까지 갚아야 될 돈은 일단 350억 원이고 특별회계 700억 원 정도 있으니까 모라토리엄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전 정권 탓을 하시기보다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조기 대선으로 당선이 됐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수석들 다 임명해서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커피 사진 찍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권 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 전 정권 탓 3년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전 정권의 어떤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전 정권의 어떤 부족한 부분, 못했던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예.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에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민생과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용산에 잠깐 있다면 다시 이제 청와대 문을 닫게 되는 겁니까? 보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청와대가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고 빨리 가자 해서 예.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가
없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작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갔습니다만 소통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게 꼭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전반적인 부지기가 어떤 외국의 대통령들을 모시기에는 너무 조금 초라해 보였어요. 대한민국의 국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라고 하는 존재는 꼭 필요하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와대 영빈관들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예산 낭비 없이 또 새로운 정부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국회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수 관계가 바뀌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한 오늘 아침 여야의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게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민주당에 진심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민생 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우리도 여당을 해봤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통령 임기 첫날이 가장 힘이 넘치는 날입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의미 있는 민생 관련 정책과 법안을 펼쳐야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 특검법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견은 된 일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세 종류의 특검법들 말입니다. 모두 다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어요. 법문상의 표현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특검법도 있습니까?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헌재 가면은 위헌 결정을 받을 소지마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어떤 대표성이 있죠?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무당 아닙니까? 대선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과연 어떤 대표성이 있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특검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특검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검이 내란 극복을 위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인 거냐 어떻게 좀 봐야 합니까? 내란 극복해야죠. 이거 대통령이 통합한다고 내란 수사 못하게 하면 대통령은 또 처벌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내란 극복은 꼭 해야 되는 과제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꼭 이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최상병 특검이 실은 최상병이 사망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이 됐을 2년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도 지금 내란을 벌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윤석열 정부 시기에 끝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드리워진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거부했고 그 당시 이 특검법을 제안했던 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되어 있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제를 신속하고 절제되게 빨리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처럼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 내란에 대한 수사,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로 절대 정치 보복적인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이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 보복이냐 정당한 수사냐를 가리는 것은 결국은 권력자가 대상을 특정해서 좌표를 찍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5월 30일에 JTBC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강요들 중에 상당히 있다고 본다. 또 국민의힘에 거기에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며칠 뒤면은 대통령이 될 신분인데 사실상 수사 대상을 미리 특정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검 추천권이 여당에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 목전에 이른 매우 희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 국민의힘 안에도 이 비상계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보복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예고했던 여러 법안 가운데서 대법관 증언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뭐 법사위 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나름의 민주당이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되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가지 않은 것은 법원조직법이죠. 예. 법원조직법인데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확대해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는 한마디로 대법관 우겨넣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법관이 30명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대법관들까지 포함하면 30명 중에 26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관의 임기가 6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로 통과된 법안은 1년을 유예해서 4년간 4명씩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일부 대법관들은 심지어 그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대법원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도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퇴임 후에 다시 재판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고려해서 대법관들을 많이 채워넣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법안처럼 국민들께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민주당에서 대단히 신중하셔야 될 문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 법원 중에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네모 유덱신 카우자 수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수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숫자가 매우 늘어나기 일보 직전에 있다. 이것은 삼권 분립을 해야 할 수 있을 뿐더러 정의의 기초에 반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6월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지금 사실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일단 변호인들이 재판 중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고 소추에는 기소뿐만이 아니라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재판부에 뭐 재판을 중단해라 또는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이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저는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지 신청을 하면 재판을 중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49.42%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러한 재판 중지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이러한 문제도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 문제는 송영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송영훈 변호사님처럼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도 그 1년 이상은 대법관의 임기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재판 계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논란의 헌법 84조는요 이미 199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한번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팩트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사건 번호까지 말씀드립니다. 94헌마 246 결정인데요.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전 세계 각국의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가 헌법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나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 유예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모두 다 취임 전에 발생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재판을 중지할 대상이 전혀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송영우 변호사님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5년 동안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사법부의 결정으로 이제 헌법 84조 논란이 또 사그라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의 변을 좀 송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퇴는 했지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명이 사퇴하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대선 결과는 국민들께서 매우 엄중하게 회초리를 드신 것이고 그 회초리를 드신 대상은 국민의힘의 오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즉 탄핵소추 이후에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여전히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하지도 못하고 극단적인 세력들과 거리를 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한 사람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대위는 물론이고 당의 주류 세력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당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적어도 그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적어도 백의종군 선언을 하는 정도의 책임성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지금 훨씬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이후의 국민의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하면서 국민은 도외시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회방을 놓는 적과 같은 어떤 내란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뭐 사과를 하냐 안 하냐 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때 좀 반성을 하시지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무능했다 이런 얘기들을 반성문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늦은 자신들의 시기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어떤 태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황골탈퇴하고 정치와 파괴적인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분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